2021년 화려하게 개봉한 SF 영화 듄. 영화는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제작되었는데요. 연출을 맡은 드니 빌네브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듄을 영화화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오랜 시간 열망한 작품답게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크게 호평받았고 2021년 세계 영화 박스 오피스 흥행 탑10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흥행은 물론 작품성도 인정받아 다가오는 오스카상에는 무려 10개 부문 후보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영화는 제작진들이 어떤 노력을 담아 제작했기에 그렇듯 근사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듄의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니 빌네브 감독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은 그야말로 얼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축구에 푹 빠져 있을 때 자신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자신의 영웅은 축구선수가 아닌 스티븐 스필버그, 리들리 스콧, 조지 루카스, 마틴 스콜세지 같은 영화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감독은 캐나다에 떠도는 영화에 관련된 말 미친 사람만 영화를 만든다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는 영화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영화를 향한 꿈은 그저 꿈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감독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놓지 않았고 기어코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재능과 노력은 영화와 함께 빛을 발했고 2014년 제작한 첫 영화 프리즈너가 개봉된 후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그에게 꿈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묻기도 했는데요.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것은 듄이었다. 감독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진심을 깨달은 뒤 베니스 영화제에서 컨택트 관련 인터뷰를 할 때마다 듄을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고 데뷔 때부터 드니 빌네브 감독과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인터뷰하곤 했던 배우 티모시 샬라메는 Prisoners is a great Hugh Jackman movie directed by Denis Villeneuve, who is a great director and a great guy. Yes. Next on your list, I'm sure. I met him when I got to speak French a little bit and be like, this is the thing that maybe separates me a little bit. No, I'm kidding. 어쩌면 내가 듄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드니 빌네브 감독을 만나기 위해 일정에도 없던 베니스 영화제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역할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티모시 샬라메야말로 폴 그 자체라고 생각한 드니 빌네브 감독과의 만남은 영화 제작에 불을 지폈고 그렇게 얼마 뒤 영화화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받던 소설 듄이 영화화되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Denis Villeneuve has a grasp on character-driven narratives, small in scope or large in scope. Thanks to the genius of Frank Herbert, here's a story that's on that scale, but with characters and relationships and stories that are dense, and felt. These were the things that made me want to act.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왕과 신, 전설의 후예와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아트레이데스는 전쟁의 신 아트레우스의 후손이자 트로이 전쟁으로 역사에 남은 전사이자 통치자 아가멤논 왕의 후손이라고 하죠.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자리잡은 행성은 칼라단으로 대부분의 표면이 바다로 덮여 있어 수중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업이 번창했다고 하네요. 듄은 그야말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가문의 후계자인 15살 소년 폴 아트레이데스입니다. 폴 아트레이데스를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는 캐릭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treides is the son of Duke Leto and Lady Jessica, and he's the future of House Atreides. He's a young man who's facing extraordinary circumstance, trying to navigate it with integrity within the tradition of House Atreides. 폴의 아버지 레토 아트레이데스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운 남자로 그려집니다. 부하와 아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죠. 듬직한 리더, 사랑스러운 남편, 자상한 아버지로 표현되며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격을 드러냅니다. 레토 공작의 최측근으로는 Smile, Gurney. I am smiling. 거니 할렉과 덩컨 아이다호가 있습니다. 덩컨 아이다호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석기사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위해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죠. 거니 할렉은 전술 지도자로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모든 것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폴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폴 또한 거니를 어머니 혹은 아버지처럼 따르죠. 영화에서는 생략되었는데요. 거니 할렉과 덩컨 아이다호는 하코넨 가문의 행성인 기에디 프라임 출신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기에디 프라임에서 생활할 때 갖은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하코넨 가문에 증오심을 품고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니와 덩컨 외에도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충성을 맹세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멘타트, 투피르 하와트죠. 영화 속 투피르는 컴퓨터라기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감독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I wanted to go away from the cliché of the very cold human being. He had lived and worked with this family for so long that he had really come to have a dear affection for them. 마지막 핵심 인물은 웰링턴 유에입니다. 수크의대 출신으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주치의죠. 영화에서는 하코넨 가문에 휘둘리는 다소 평면적인 캐릭터로 그려졌는데요. 소설 속 유에 박사는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하코넨 가문을 향한 증오 사이에서 슬픈 선택을 하는 보다 입체적인 캐릭터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It's a complex and heartbreaking role for an actor to play.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는 레토 공작의 정부가 되며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전엔 베네게세리트의 일원이었습니다. This order that she's a part of, we can say, would make her perhaps the non-traditional partner to Duke Leto. 제시카는 데모의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인 목소리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러한 베네게세리트 특유의 초인적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끕니다. Jessica is having to deal with being a mother, a lover, and this Bene Gesserit. And she always has to question which priority comes first. She has her own ambition. It's a very complex, powerful character. I should have married you. 참고로 레이디 제시카가 레토 공작의 정실이 아닌 이유는 레토 공작이 정치적 이유로 정실 자리를 비워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토 공작이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은 레이디 제시카 뿐이라고 하네요. 베네게세리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숙련되고 고도로 훈련된 여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첩보와 신학, 과학의 두각을 나타내며 지적인 능력 외에도 신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기술을 익혀 물리력도 능숙하게 휘두르죠. 어떤 사람이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술인 목소리도 이용할 수 있으며 생식기관, 호흡, 그리고 신진대사 영역 또한 통제가 가능하기에 우월한 존재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베네게세리트는 선택된 자, 퀴사츠 헤더락을 만들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신중하게 혈통을 교차시켰다고 하네요. Thousands of years, we've been carefully crossing bloodlines to bring forth one. 다만 레이디 제시카는 레토 공작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레토 공작의 바람대로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폴 아트레이데스는 최초의 남성 베네게세리트가 되었습니다. The Fremen are native tribes, people living in the deep desert. They had the capacity to adapt to the toughest environment. Deep heat, massive sandstorm, dangerous predators all around.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서 생활하는 프레멘은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몸속 물을 환원하고 보존하는 사막복이 있죠. A still suit is a high-efficiency filtration system. Even this early in the morning, you wouldn't survive 2 hours without one of these. It cools the body and recycles the water lost to sweat. Your body's movements provide the power. Inside the mask, you'll find a tube to allow you to drink the recycled water. In good working order, your suit won't lose more than a thimbleful of water a day. 프레멘은 물이 귀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물을 거의 숭배한다고 합니다. Hold. Thank you, Stilgar, for the gift of your body's moisture. 프레멘은 시에치라는 자연 동굴에 집을 짓고 살며 모래벌레 샤이훌루드와 세상을 공유합니다. 프레멘은 물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생명체 샤이훌루드 또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데요. Bless the maker and his water. Bless the coming and going of him. May his passage cleanse the world and keep the world for his people. 샤이훌루드의 존재가 그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샤이훌루드의 배설물로 향정신성 물질 스파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레멘의 푸른 눈은 스파이스에 오랜 기간 노출된 영향이며 스파이스는 그들의 식생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죠. 폴은 아라키스가 배경인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한 소녀 찬이를 봅니다. 그 소녀는 프레멘이며 이후 폴과 실제로 만나 그를 돕고 보호하죠. Shani is native to Arrakis. She's used to this hostility between her people and the people that are trying to take from her land. She's a fighter at the end of the day. When she does meet Paul, her guard is up. She looks at this person as like this is a child. But there's clearly something else. There's a glimmer of something between them. 리에트 카인즈는 변화의 판관이자 행성 생태학자입니다.
원작 속 카인즈 박사는 남성인데요. 영화화되며 캐릭터가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프레맨의 핵심 인물로는 스틸가가 있습니다. 덩컨 아이다호가 방문했던 CH의 수장으로 프레맨들을 이끌고 보호하죠. He's a warrior, but also he's a warrior. He worries about the future. Every movie needs its bad guys, and the Harkonnens are the old ancestral enemies of the Atreides. 영화 속 하코넨 가문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숙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전 하코넨 가문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비빌 수 없는 비주류 가문이었다고 하네요. 다만 대가문으로 고려될 만한 지배력이 없었을 뿐 귀족회의 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하코넨 가문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고래 모피 시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영화 속 하코넨 가문은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기간 동안 아라키스 행성의 원주민 프레멘 사람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하코넨 가문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최소 비용 최대 생산 방식은 고래 모피를 다루던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합니다. 하코넨 가문의 고향 행성인 기에디 프라임도 하코넨 가문의 산업적 야심으로 고통받았다고 하죠. 하코넨 가문은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거듭하며 재산을 불렸고 마침내 듄이라고 불리는 사막 행성을 영지로 받으며 주류 가문으로 승격했습니다. 하코넨 가문의 주요 인물로는 바론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과 글로스 라반 하코넨, 파이터 드 브리즈가 있습니다. 먼저 라반은 하코넨 남작의 조카로 가학적이고 비열한 인물로 그려지죠. Not the smartest guy. 삼촌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지만 남작은 그를 하수인으로 볼 따름입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 파이터 드 브리즈는 하코넨 가문의 멘타트입니다. 그는 하코넨 가문과 끈끈한 연대를 맺고 있으며 하코넨 가문에 말 그대로 헌신하죠. 마지막으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대적하는 악의 중심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론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입니다. 일명 하코넨 남작은 하코넨 가문의 수장으로 다리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비만 체형으로 표현되죠. 영화 속 하코넨 남작의 척추는 빨간색으로 빛나는데요. 이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척추에 심은 반중력 장치라고 합니다. My desert, my Arrakis, my Dune. 감독은 10여 년 전 요르단에서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듄 같은 영화를 만드는 날이 온다면 꼭 여기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There are unique, fantastic rock formation that look like from another world. 감독의 꿈은 10여 년 후 이루어졌고 감독은 자연스럽게 촬영지로 요르단을 골랐습니다. The light is absolutely unique in that place. The surroundings, the color of the soil, the sky. It feels like there's very much a spirituality that exists there. 감독은 소년 시절부터 꿈꾸었던 듄 영화를 진행하게 된 것에 크게 감격했고 작가에게 작품을 헌정한다는 느낌으로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주인공들이 거닐 사막을 표현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The light, the wind, the dust, to feel that these worlds, these were real natural environments. 감독이 작품에 온 신경을 쏟아붓는 만큼 컨셉 아티스트도 마치 소설 속 공간들이 실존하는 지역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에 크게 집중했습니다. 컨셉 아티스트 조지 헐은 소설 속 이야기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프랭크 허버트의 언어와 내용을 깊이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사막행성 아라키스의 풍속이 시속 322km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영화 장면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컨셉 아티스트는 물론 시각효과 담당자들도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라키스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거쳤습니다. 폴 램버트 시각효과 책임자는 덥고 건조한 아라키스의 햇빛은 스튜디오에서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 요르단의 와디럼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t was scouted via helicopter, and we found this area where it's surrounded by mountains. We would previs certain moves going into Arrakeen. We did rough geometry of the area, and then we created a rough flight path. But I think I did 2 scenes on a green screen. Besides that, everything else was practical. 앞서 소개에서 말씀드렸듯 티모시 샬라메는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두고 촬영한 건 단 2번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제작진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CG를 입힌 걸까요? 비밀은 바로 샌드 스크린에 있었습니다. 영화 속 이주 장면은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축구장 2개 크기의 장소에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거대한 활주로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프레맨들을 모두 담을 곳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정도로 공간이 넓지는 못하니 감독과 시각효과팀은 샌드스크린을 이용해 세트를 확장했다고 하네요. We found when you put the sand screen in a negative, it becomes blue. So it's an inverted blue screen. Dune is a movie about nature. It was very important for me to be as close as possible with nature itself. The desert gave us a lot. We captured it with the cameras, and I'm very proud of what we brought back from there. It was a long process because every single little thing had to be designed to try to respect the spirit in the Frank Herbert's book. 감독은 세트부터 분장까지 CG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감독이 인공적인 비주얼이 아닌 자연스러운 비주얼을 추구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배우들이 연기에 집중하기 쉽도록 배려한 부분도 크다고 합니다. Because it will influence acting, it will influence the imagination of the actors, it will influence myself as a director. They come from a land in Caladan, it's a bit more cozy, you could almost smell the fireplace going and it's all integrated in nature. 그러한 감독의 결정 덕분에 배우들은 CG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을 촬영할 때보다 캐릭터에 보다 이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It's a luxury to have that vision and not so much rely on your imagination. It's pretty great. I think there was an expansiveness to these sets. From an acting perspective, you could just feed off of with ease. It didn't feel like we were shooting on a stage or a studio. 감독이 추구하는 바를 시각화하고자 많은 제작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중 미술팀은 특히나 작업량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페트리스 베르메테 미술 디자이너는 대본을 읽으며 이미지를 상상했고 간단한 스케치를 한 뒤 감독과 대화하며 디자인을 보다 상세하게 고쳐나갔다고 하네요. 그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에서 머무는 성을 디자인할 때 성을 통해 아라키스의 거친 환경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Talk about scale. The size of it needs to be oppressive. It's designed to resist the worst sandstorm, and the way to deal with heat is like to have like those thick walls and to have like those huge space. Very little windows or very limited view of windows because they want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heat. Keep, always the coolness of inside a cave. 감독은 소품에도 세세하게 신경 썼고 세트 데코레이터 리처드 로버츠는 화면이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덴마크에서 특별 제작한 카펫을 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The production design is futuristic, but it's ancient. To go wander through those places. I've learned so much on this. It's a beautiful thing. 세트 데코레이터는 카인즈 박사의 연구실도 현실에 존재하는 곳처럼 사실적으로 꾸몄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생명체를 일구고 싶어 했던 박사의 꿈을 표현하듯 다양한 과학 장비를 놓았죠. Denny didn't want anything that looked remotely like it was from a lab that he recognized. Guys are working at the studio for us made everything. 방들은 긴 복도를 중심으로 격가지처럼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은 제작 디자이너가 자료 조사를 다니다 찾은 2차 대전 벙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듯 작업량이 대단히 방대했지만 페트리스 제작 디자이너는 드니 빌네브 감독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It's very smooth working with Denis. We have the same love for filmmaking. We agree on aesthetics. He's a passionate man. To be invited to work on a movie like this is beyond any dreams. So, I'm very grateful for that. 소설에는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새와 같은 디자인의 비행기가 등장합니다. 감독은 그러한 비행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잘못 만들 경우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니소터 디자인을 구체화한 것은 미술 디자이너 페트리스 베르메테였습니다. 그는 2018년 2월 감독과 작업을 시작했고 이후 컨셉 아티스트 조지 헐이 합류하며 오니소터에 대한 개념을 다잡았다고 하네요. 그들은 곤충과 새, 헬리콥터를 참고하며 디자인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고 합니다. I was trying to get closer to the idea of an insect instead of a bird. Because there will be a feeling of power and a feeling that will look more realistic. We were getting closer to a dragonfly cross-mix with a helicopter. 컨셉 아티스트는 원작자 프랭크 허버트가 오니소터를 단순한 기술로 그린 것에 집중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was Frank described something that flapped and this futuristic propulsion on Arrakis. I think it was because of the outlawing of thinking machines, so he wanted something kind of low-tech. 컨셉 아티스트는 그렇게 밑그림을 완성했고 사파를 3D 모델로 만든 다음 다시 그림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네요. Really figured out all the details and worked with BGI to build them full size on set. We had to figure out every nut and bolt on this thing
for the actors to be inside and out. 무엇이든 가능한 진짜로 만들고자 한 드니 빌네브 감독은 오니소터 또한 실물 크기로 만들었고 레토와 폴이 오니소터에서 모래벌레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아이맥스로 촬영하기 위해 조종석을 계단식으로 제작했습니다. Because when the cover is not there, you see the world in there. Also, because of the angles of the glass, you're totally submersed by the desert. It's also to give the spectator an interesting point of view. 감독은 제품이 실제로 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는 오니소터가 실제 비행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기를 원했습니다. 감독은 또한 오니소터가 극한 상황의 아라키스에서 나는 물체인 만큼 작고 정교하기보다 거친 마치 커다란 짐승 같은 외관을 보이길 원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개 길이 40m, 모델 길이 23m, 무게는 11톤. Which created its load of problems because they need to be on cranes, they need to be flying.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외관에 배우들은 감탄했고 They've been constructed in such a way that when you're next to them, the amount of detail that they have is amazing. Felt like something that you wanted to strap into, you wanted to put your seatbelt on. 시각효과 총감독 폴 램버트는 CG를 입혀 제품에 완전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There's so many ideas in the movie that are complex, are foreign, or are strange, that I wanted the audience to have some ground at some place so they can feel some kind of familiarity. And we came up with that shape that I deeply love, that is very unique. 무대의 미래를 그린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 드니 빌네브 감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의상 디자인을 구현하길 원했습니다. He didn't want to make a run-of-the-mill sci-fi film. He wanted something more psychological, but it was a big undertaking. 의상 디자이너 제클린 웨스트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가문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중세 참고 자료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베네게세리트의 경우 중세 수녀를 참조해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One of my favorite images is when the Reverend Mother lands and she walks out of the ship with the following Bene Gesserit women, and they look like scarabs, and it also resembles the harshness of the buildings and the landscape around. 또 하코넨 가문은 벌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With layers and scales and crests, even their helmet is very ant-like. 로버트 모건 의상 디자이너는 한눈에 두 가문이 분리가 되도록 가문마다 고유의 색상을 부여했습니다. 배우들은 고전적으로 보이면서도 세련된 의상에 크게 만족했고 Ugh, the costume is so good. They're some of the coolest things I've ever worn in a film. The still suit, it's like heavy duty to make something that's just like a gray thing look so beautiful. I don't know how they did it. There was something about those still suits that were very practical. I felt myself come to when I put it on. 디자이너들은 오랜 고민의 과정을 거쳐 제작한 만큼 의상이 영화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랐죠. I think that Denis is making a film classic, and I hope people come away with that feeling that I had watching those movies back in the day. Seeing films of this scope and of this passion, I hope that we've contributed to that in a meaningful way. My desert, my Arrakis, my Dune.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대적하는 악의 중심과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론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입니다. 감독은 그러한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캐릭터를 연기할 배우로 스텔란 스카스가드를 골랐는데요. 감독이 그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I needed an actor with that gravitas, with that range, that will be able to bring the deep intelligence of the Baron and the cruelty. And I will say right from the start that as much Stellan is the loveliest guy, still I'm frightened of him. He's very frightening. 그가 가진 특유의 엄격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캐스팅에 응한 뒤 감독과 배우는 캐릭터를 어떤 방향으로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남작의 힘과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캐릭터가 희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랐고 배우는 캐릭터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감독은 CG 사용도 고려했는데요. 배우는 그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결국 두 사람은 컴퓨터 작업이 아닌 보철물을 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first time I saw him and his look was the first time I met him. And I was like, oh my God. It's incredible. 그렇게 두 사람이 CG가 아닌 분장으로 남작을 표현하기로 결정하자 메이크업 담당 도널드 모앗은 감독에게 스웨덴의 메이크업 디자이너인 루베와 에이바를 추천했습니다. 도널드의 제안에 가장 만족한 것은 배우 스텔란 스카스가드였다고 하네요. 이유는 그 또한 스웨덴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Thankfully, they're living in Sweden. And we started doing tests very early on. We took Stellan for live cast, and we did a full body live cast. And we started doing a sculpt of the entire character. 작업은 순조롭게 시작됐고 촬영에 들어갈 때마다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7시간의 메이크업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If you have the full makeup, it's 7 hours. And it's physically hard. Mentally I can do it because it's fun watching them work. 참고로 7시간의 과정 중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냉각복 입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목을 배우의 어깨 위에 올리고 커다란 도넛처럼 두툼한 목을 또 한 번 걸친다고 합니다. 목 작업이 끝나면 두상을 올립니다. 두상을 모두 입힌 뒤에는 얼굴에 살을 한 겹 더 입히고 붓으로 칠하며 가짜 피부와 진짜 피부의 경계를 없애줘. 얼굴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몸 작업에 들어갑니다.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몸을 보호할 두툼한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 가짜 지방 살덩어리를 걸칩니다. 이 작업 또한 손으로 칠해서 경계를 없애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7 hours later. A lifetime. 디자이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턴트맨은 이러한 복장을 1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2시간을 참으며 촬영에 임했다고 하네요. And I'm still grateful that Stellan didn't complain. 그렇듯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을 그가 꿋꿋이 버틴 이유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And I also think that he does enjoy it. Yeah. He does enjoy becoming the bearer. 오랜 시간 함께 촬영한 배우들에 따르면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굉장히 유쾌하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반대에 끌린 걸까요?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하코넨 남작이라는 어둠에 근접한 캐릭터에 크게 매료되었고 힘든 촬영 과정을 거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네요. Stellan is so possessed by the darkness of the Baron. Yeah, fantastic performance. You can produce the nicest makeup and the most beautiful pieces, but if you don't have an actor that can act in what we do, then it's all for nothing. It's really the actor that makes the makeup become something that is alive. You don't feel wonderful all the time when you're out, but then suddenly something happens, often with another actor, and it swings, and it's music. This is what I live for. 감독은 듄 제작을 결정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다음의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What about the worms? 원작 속 벌레를 시각화하는 것은 제작진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숙제였고 제작진들은 소설을 통해 드러난 모래벌레의 습성과 움직임 등을 꼼꼼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총책임 음향 편집자 마크 맨지니는 모래벌레가 내는 소리는 과연 어떨지 고민을 거듭했고 모래벌레가 처음으로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장면을 중심으로 사운드를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처음 그가 고려한 사운드는 엄청난 크기의 무서운 짐승의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드니 빌네브 감독이 그에게 그 장면은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경외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뒤 그동안의 생각을 모두 철회했다고 합니다. Reflex of the Godzilla scream, for lack of a better term, you know. 마크 맨지니는 또 다른 총책임 음향 편집자 테오 그린과 함께 감독의 뜻에 맞춰 포악한 괴물이 만들어내는 음성이 아닌 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보다 신비롭고 경건한 사운드를 공리했습니다. 그들은 음성을 최종적으로 제작하기 전 한 가지 단서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프레맨이 벌레를 유인할 때 사용하는 쿵쿵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So we thought perhaps that suggests that the reason that worms are attracted to that sound is because it sounds like worm communication. 그들은 시각화된 이미지 또한 세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벌레의 입안을 주의 깊게 봤죠. The initial sounds that you hear are the actual physical artifacts of its being. The orifice, the maw, if you will, it looks like thousands of sinewy tendrils inside the mouth. We created a sound for that. What looks like a throat closing mechanism, and you hear the physicality of that. 그렇게 두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물리적 환경이 낳은 부산물이라는 생각으로 벌레의 생태에 따른 무섭고 인상적이면서도 신의 화신의 분위기를 풍기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니 빌네브 감독은 영화 속 사운드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이길 원했습니다. What makes this film unique is the total bravery, recklessness and talent Denis had for this project. 감독은 사운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했고 그렇기에 사운드 작업을 후반에 두기보다 촬영과 함께 이어가기로 결정했죠. Usually sound is in what's called post-production, but Denis recognizes the value of developing the soundscape. So I was collaborating while we were filming the sounds of the worm chase, the
the sounds of the ornithopters. All these were being developed in tandem with the filming process. 감독은 그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방식 덕분에 사운드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나 캐릭터의 개성을 보다 생동감 있게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테오 그린 총책임 음향 편집자는 제작 당시를 회상하며 목소리 작업이 특히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시사이저 효과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진짜처럼 들리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연구를 거쳤다고 하네요. Came up with this idea of summoning the voices of their ancestors, which It was almost a ghostly voice that could be an ancestral voice of the Bene Gesserit. 폴 아트레이데스의 성장과 발전을 표현할 수도 있는 사운드인 만큼 제작자들은 목소리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썼고 사운드 믹스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목소리 작업에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두 음향 편집자는 모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사막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마이크를 모래 속에 묻어두고 주변을 걷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사람은 실험을 통해 I realized that a sand dune is a resonant body. You can hear someone walking 100 meters away. 모래가 내는 공명, 사막만의 고요한 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에 매혹돼 영화에도 실었다고 하죠. Theo, in those early experiments, had captured what we found was a really novel sound that most people aren't aware of, and that is that sand itself in large masses at the right humidity and temperature makes these beautiful whale-like groans. And it almost makes the desert like it's its own character because it has a voice, and we wanted to bring those kinds of sounds to the movie. 감독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줄 뛰어난 작곡가를 원했고 그의 눈에 한스 짐머가 들어왔습니다. 감독은 한스 짐머를 영입하기 위해 그에게 슬쩍 다가가 혹시 듄이란 소설을 아는지 물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한스 짐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It was probably one of his favorite book of all time. It was one of his biggest dream to score Dune. So his answer was a big yes. 한스 지머는 인셉션,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해온 음악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놀란 감독과 함께한 세월은 무려 15년, 작품은 6작품이나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스 지머는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놀란 감독과의 인연을 잠시 내려놓았고 드니 빌네브 감독과 손을 잡으며 듄 작업에 열정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참고로 한스 지머는 DVD 코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드니 빌네브 감독 또한 듄의 격렬한 팬이라 함께 작업하기 수월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It was always more about the conversation because I knew the book so well. He knew the book so well. We knew our subject. So now it was figuring out how we were going to interpret something that we truly loved and admired. 한스 지머는 기존 SF 영화가 가지고 있던 음악적 색채 중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Whenever we came across science fiction movies, you'd hear overtly Western instruments, trumpets blaring away and strings, and you go, did this culture really just do what our culture did? 그와 동시에 기존 악기의 사운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악기를 새롭게 제작하기로 했죠. 드니 빌네브 감독에 따르면 한스 지머는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찾기 위해 일부러 사서 고생하면서까지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He kept saying to me, those sounds cannot be heard before. And so he created new instruments, a new musical language. All the score inspired by the sound of the wind and the sound of the wind on the sand and the rhythm too, because rhythm attracts the world. 감독은 듄의 사운드의 중심에는 리듬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지머는 감독의 그러한 뜻에 동의한 듯 사운드를 디자인할 때 리듬에 가장 크게 신경 썼다고 하네요. Rhythm is everything. Rhythm is life, and rhythm, most important, can be death. There's a rhythm that keeps recurring in the movie, and that is truly not playable by human beings. But because it keeps recurring, it's not random. Do you know what I mean? It's designed. It just doesn't make sense. It's not supposed to make sense. And it was recording a person in a way that you can't normally record them, and treating each syllable separately and differently. 한스 짐머가 음악적 서사를 만들 때 가장 주목한 것은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스 짐머는 주인공 소년 폴보다
예지자를 만들어내는 베네 게세리트, 그리고 폴의 꿈속에 등장하는 프레멘 여성에 주목했죠. 그렇게 한스 지머는 감독과의 협의 끝에 음악의 주요 목소리를 여성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고, 가수 리사 제라드와 수지 워터스를 불러 그들에게 작품 속 주요 목소리를 부탁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we felt would be true through any culture would be the voice. We developed our own language and then made those poor singers do truly impossible things. But luckily, Laura Kotler is one of our singers, the great Lisa Gerard, Susie Waters. They're extraordinary perfectionists. When you throw the impossible at them, that's when they get excited. 한스 짐머는 관객이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가상 신디사이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연주, 예를 들면 티베트 호른의 특성을 이용해 첼로를 연주하는 등의 완전히 새로운 연주법을 요구하며 사막의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소리를 재현했죠. 드럼, 현악기, 신디사이저, 그리고 스타카토 분위기가 나는 합창단으로 베네 게세리트 특유의 엄격한 마녀를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라키스의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처음 도착했을 때 흘러나오는 백파이프 음악을 위해 코로나 시국에도 백파이프 연주자를 찾아 영국 에딘버러까지 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스 짐머는 결국 30여 명의 백파이프 연주자를 구했고 그들을 큰 교회에 불러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한 뒤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한스 짐머의 노력은 수많은 실험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새로운 소리에 도전하던 당시만 해도 그의 도전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제법 높았다고 하네요. 한스 짐머는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incredibly brave, reckless and talented people, they'll lead you into new directions automatically. I always know we're on the right path when somebody goes, "This might be the worst idea you've ever heard." 감독은 제작이 결정된 후 줄곧 벌레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인간들 뿐만이 아닌 원작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 중 대표적인 캐릭터라 더욱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제작진들은 모래벌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고 시각화에 돌입했습니다. We tried to approach the worm with the same concerns that Frank Herbert wrote and created the worm, which is like biology. How this creature has been transformed and how this creature adapted to this environment and how it feeds, how it hunts, how it moves, how it behaves. 드니 빌네브 감독은 모래벌레가 오랜 세월 거친 아라키스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사시대 생물을 떠올리며 비늘과 피부를 제작했다고 하네요. 모래를 걸러내서 먹잇감을 얻을 것이라는 상상 아래 먹이는 모래크릴 새우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시각효과 제작을 담당한 브라이스 파커는 모래벌레의 동작 원리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사막에 사는 위장 생명체를 연구하며 그들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져 적응했는지 연구했죠. 브라이스 파커는 생명체의 생존 방식은 물론 움직임도 연구했습니다. We had to work very closely with our visual effects vendors to understand how sand might propagate if a giant creature is pushing its way through folding sand dunes. Does sand collapse in the vacuum behind it, or does it maintain as a mound above it? And we had to spend months understanding how a worm of that size would move through a huge field of sand and find the balance between the artistic goals and what the real-world mechanics might be. 여러 제작진들의 노력 끝에 모래벌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같은 이미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드니 빌네브 감독은 모래벌레를 시각화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One thing I know is that we did it. I think that Frank Herbert would appreciate that version of the worm that at the end of the day needs to be a very frightening, impressive creatures and at the same time an incarnation of God. So it needs to have that kind of quality. 실력이 누구보다 탁월한 검술사 덩컨 아이다호를 연기한 제이슨 모모아는 실제로 무술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드니 감독이 아마도 무술이 제이슨 모모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무술을 애정한다고 하네요. 무술 감독 로저 요한은 제이슨 모모아가 가진 다양한 무술 경력을 눈여겨봤고 그의 무술 스타일로 칼리와 사무라이를 참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19명과 동시에 싸우는 장면은 배우도 감독도 오래 연습하고 많은 신경을 쓴 장면이라고 하네요. The big fight is about 19 stuntmen. That's at the same time, which I've never done before. Fought a lot of dudes, but not like
They're all in a hallway. We've spent a lot of time training for it. I realized, okay, this is just about fine-tuning. He knew what techniques that he liked to do, what he's comfortable doing, what stances, and I tried to match it in. 참고로 누구보다 실력이 뛰어난 덩컨 아이다호의 몇몇 액션은 제이슨 모모아가 직접 연기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이슨 모모아는 때때로 스턴트맨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There's a lot of things I can't do in this movie that only stuntmen can do. That's what's so special about them. They risk their lives for the craft, for the art, for myself. 격투 장면을 촬영한 경험은 많지만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종류의 격투씬을 촬영한 것에 제이슨 모모아는 크게 흥분했고 무엇보다 드니 빌네브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 찍힌다는 것에 특히 기뻐했습니다. Except to the family, and I was honored to play the role. It's really cool because Denis doesn't really get to do those kind of action pieces, and so to see the excitement and like things that necessarily I've done, but it's through his lens, through Greg's lighting. When I go and look at it, I'm like, wow, just a total different experience, which is beautiful. 폴을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에 의하면 버니와 폴 액션 장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3일간 촬영했다고 하네요. In those days, Josh was captain, you know, had done combat sequences like that. And true to the nature of the scene, he's the weapons master, so he took the lead. 영화 속 무술 안무는 대부분 무술 감독 로저 유언에 의해 창안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로저 유언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 배우들이 어린 시절 혹은 취미로 배운 무술이 무엇인지 미리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에 맞춰 안무를 직접 개발했다고 하네요. I would love to make sure that their specific abilities physically are being utilized. What was their background? Even if it's not martial arts, do they understand tennis? Do they play soccer? And try to, in their training process, relate to them in that way first, and then kind of slowly guide them along and go, okay, this is how we do it in fight world now. 격투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한 경험이 있는 조시 브롤린의 경우 그에 맞춰 칼리에 기반을 둔 무술 스타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Specific style of Kali, Balintawak, which is very, very short movements because their blades are shorter. So it adapts to that type of weaponry. 흰머리가 살짝살짝 보이는 조시 브롤리는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무술을 배우는 것이 진짜 어려웠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백하기도 했죠. I mean, look at me, man. You know, it's just like there's no, you know what I mean? The silverback. So I pushed myself very, very, very hard. 티모시 샬라메의 경우 어린 시절 태권도와 댄스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안무를 외우는 기억력이 탁월했다고 하네요. 로저 유언은 티모시의 그러한 특성에 맞춰 폴의 액션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Do everything slow motion. Let your body feel connected so that it's not just a mechanical movement of arm and shoulder. It's that your whole body and your mind and intent of what you're doing, that's combined. Then we can go into doing it fast. It was quite beautiful to see them evolving through time and to be able to achieve that kind of level of mastery. I have you. But look down, my lord. You're to join me in death. 2021년 개봉된 듄은 원작 내용의 초반부만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팬들은 얼른 2부를 후속작을 달라며 아우성을 쳤죠. 팬들만 2부에 목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한스 짐머 음악 감독은 2부 제작이 결정되기도 전 드니 빌네브 감독에게 2부 시나리오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시간 30분에 달하는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1부의 흥행 성적이 속속 발표될 무렵 2부 제작은 무난히 확정되었고 감독은 현재 2부에서부터 출연할 배우들을 차근차근 캐스팅하고 있죠.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3부 제작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하며 가능한 빨리 2부를 만들고 3부는 티모시 샬라메가 조금 나이가 든 뒤 완성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죠. 난 평생 듄과 함께 살았어요. 인내심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얼른 2부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